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은 아니지만 여하튼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서 나오셨을 테고, 특히 또 우리 부산에서도 새벽같이 출발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시느라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해양정책학회 회장 권문상입니다. 오늘 기후변화와 해저도시라는 주제로 해양 분야의 6개 학회가 공동으로 이런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또 이 자리에 제가 서서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튼 이 해양 정책 분야에 종사하던 하는 사람으로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해 주시는 6개, 저 빼고 5개 학회장님들께 특별히 감사 말씀드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어려운 일을 쉽게 하시는 우리 이면택 스마트 해양학회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면 OECD에서 이 블루 이코노미를 정의를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우리 스테피에서도 이제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서 서적을 발간하면서 정의를 내렸는데, 이게 이 국가의 주권이 좀 약하게 미치는 완전한 이 국가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대상으로 아주 고도의 기술력 그리고 거기에 외교력을 합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경제 영역을 청색 경제, 블루 이코노미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기서 그러면은 주권이 좀 약하게 미치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도 성공하고 그래서 많이 회자됐지만, 우주라는 영역, 그리고 남극 북극의 극지 영역, 그리고 해양, 이렇게 3개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경제 주체들이 꼭 가져야 될 고도의 과학기술력은 뭐냐? 우주는 발사체, 그리고 극지는 쇠빙선, 그리고 해양은 이 유인 잠수정을 비롯한 이 해저 기술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기후변화와 해저 도시라는 주제는 이러한 해저 공간이라는 무한한 해양 공간 자원의 관리와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 전략 수립이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저 도시 관련 기술과 정책 방향 설정은 이게 4차 산업혁명적인 발성으로 해양과학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사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 등 종합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안입니다. 지금도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비롯한 이 데이터 관련 기업들, 그리고 관광업이라든지 일부 소규모이긴 하지만은 지금도 해저에 이러한 그 데이터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저 공간, 넓게는 해양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저 활용 기술에 실용하는 인류의 해양 경제 활동에 새로운 차원을 여는 기술입니다. 2025년에는 전 세계 27억 명 이상의 인구가 연안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간을 창출하는데 우리 이 해저 기술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연안 사회에서의 정주 여건 개선 또는 창출 그리고 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대가 됩니다. 부디 오늘 세미나에서 심도 있는 토의와 결과 도출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실무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실무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대 미래소재재단 김광호 이사장님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이며 재단법인 미래소재연구단 이사장 김광호입니다. 기후 변화가 인류 생존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에 해양 관련 5개 학회에서 기후 변화와 해저 도시라는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부산대 미래소재연구단도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관련 학회장님들과 회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의 생생한 아픔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파키스탄에서 기록적인 홍수로 인해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1000여 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 고온으로 인해 앞으로 더 심한 홍수와 폭염이 닥칠 거라고 암울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한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양은 우주, 항공과 함께 3대 거대 과학 분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바다를 제패한 국가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바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은 우주 개발만큼이나 국가 경영 전략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부산대에 있는 미래소재연구단도 기후변화에 대한 해수면 상승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해저 도시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첨단 미래 해양 소재 연구 개발에 집중해서 우리나라가 첨단 해양 소재 선진국으로 가는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동 세미나가 기후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해저 도시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첨단 미래 해양 소재 연구 개발에 김광호 이사장님 집중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첨단 해양 소재 한국해양환경학회 물꼬를 트는 김현주 회장님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동 세미나가 기후 변화에 대한 새로운 박수로 인식을 맞이해 가질 주시면 수 있는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저 도시 건설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저는 최첨단 한국해양에너지 미래 해양 소재 연구 개발에 김광호 이사장님 환경에너지학회 감사드립니다. 회장 세 번째로 김현주입니다. 첨단 해양 소재 오늘 한국해양환경학회 기후 변화와 김현주 해저 회장님께 도시라고 하는 인사 말씀을 주제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6개 학회와 공동 기관이 세미나가 공동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학술 세미나 새로운 박수로 인식을 맞이해 가질 주시면 수 감사하겠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있는 저희 학회 소개와 이 세미나가 가진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 있도록 저는 저희 학회는 해양에너지, 해양환경공학과 이사장님, 해양에너지에 학회 대한 회장, 과학기술과 세 번째로 정책을 연구하는 오늘 한국해양환경학회 기후 변화와 김현주 기후변화에 대한 해저 문제가 도시라고 어떻게 다가오고 있고 아무쪼록 그런 미래 공동 리스크를 세미나가 기관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기후 변화에 준비하기 대한 위한 박수로 다양한 맞이해 연구를 주시면 해왔고 감사하겠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것들의 한 방법 중에 환영하면서
중요한 대안으로서 학회 소개와 인류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드리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자원들은 저희 학회는 바다에서 어떻게 구할지에 대한 문제가 해양 에너지 도입에 토론하고 우리가 정책을 발표하고 해양 오늘 환경학회 기후 변화에 대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미래 기후 변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있는 강원도 고성에서도 다양한 참치가 잡히고 있고 이것들의 한 방법 중에 전갱어들이 바닷가에 안으로서 내려와 있고 인류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기 위한 미래 우리 인류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 저희 학회는 바다에 무엇을 가지고 할지에 대한 생각할까 하는 해양 에너지 도입에 생각하게 되고 정책을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오늘 해저도 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미래 기후 변화가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바다가 중요하다 바다가 우리 참치가 잡히고 있고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전갱어들이 많이 들어왔죠. 실제로 인류가 앞으로 정부나 국민들이 가진 미래 우리 인류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남아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바다에 무엇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나로를 쏘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학생들이 가지는 해저로서 이 주변에 솔직히 약간 좀 부럽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봤었는데요. 바다가 중요하고 해양 분야도 그런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큰 희망이다라고 하는 거대 공공 프로젝트를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었는데 실제로 해저 도시가 거기 맞는 거 아닌가? 미래 우리 인류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 최근에 이제 가졌죠. 해양바다에 무엇을 가지고 젤베른의 해저 이말리라고 하는 나로를 쏘고 할 공상카 고슬로부터 준비하기 위한 15만 과정으로 거기 보면 해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해수 담수 약간 좀 온도차 밝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연료전지 마지막 해저 도시까지 그런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큰 그런 꿈을 우리가 어떻게 부학들에게 후배들에게 줄 것인가 하는 해저 도시가 해저 도시가 아니라 우리 표상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 최근에 중요한 해양바다의 시작을 젤베른의 해저 이말리라고 하는 나로를 쏘고 할 공상카 고슬로부터 기간에서 15만 과정으로 이런 이런 지혜와 관심이 지금 와서 해양이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고 옛날부터 우리 학회들이 연구개발을 한 해저 도시까지 어떤 미래를 올려줄 수 있는 꿈을 우리가 지혜를 모으는 부학들에게 그런 좋은 자리가 것이로 해저 도시가 저희 학회는 해양 환경 에너지 학회로서 제가 어렸을 때 해저 도시에서 필요한 해양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있으면 나가면서 해저 도시라고는 이슈가 기관에서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고 이런 이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이 가지고 같이 지혜를 모으고 해양이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고 우리 학회들이 여러분들 연구개발을 해서 발전하면서 어떤 미래를 오늘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지혜를 모으고 좋은 지혜가 모이고 좋은 자리가 실현을 위한 책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학회는 해양 환경 에너지 학회로서 제가 어렸을 때 해저 도시에서 필요한 해양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있으면 나가면서 감사합니다. 해저 도시라고 정정해드리겠습니다. 한국해양환경학회가 아니라 한국해양환경에너지 학회라는 말씀 수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행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주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총연합회 김요한 위원장님께서 미래형 인천해양 신도시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 설명과 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정해드리겠습니다. 한국해양환경학회가 아니라 한국해양환경에너지 학회라는 말씀 수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행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주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연사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미래형 인천해양 신도시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 설명과 재정 감사합니다. 제가 학회를 한두 번 봤었는데 해저도시 건설을 위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어떤 것이 좀 필요할까? 또 현재 지금 이 해저도시 건설을 위해서 해양도시 건설을 위해서 걸림돌이 무엇일까라는 일들이 고민이 됐었는데요. 그 첫 번째 하나가 지금 제가 주제 발표했던 제가 학회형 해양 신도시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었습니다. 해저도시 건설을 위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어떤 것이 좀 필요할까? 현재 지금 이 해저도시 해양 신도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무엇일까? 환경법으로는 미래법들이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첫 번째 하나 전적으로 그러한 한계 때문에 추진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이에 대한 발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작하겠습니다.
해저도시 건설을 위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첫 번째 어떤 것이 좀 필요할까? 현재 지금 이 해저도시 해양시도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무엇일까? 환경법으로는 미래법이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첫 번째 하나 순서는 재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추진에 대한 안서로 특별법 제시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는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 지구 온난화 문제로 해빙에 인한 해수면 상승, 해저도시 해양시도시를 산불 진흙불, 폭풍, 폭우나 폭우 등으로 해서 심각한 자연재해로 지구 모두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반도도 더 이상 지금 모두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한반도가 위험하다라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부산과 해운대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천공항이 물에 잠긴다. 또는 23년 한반도 30년에 강력한 태풍이 올 경우에 부산 해운대와 인천공항 또 서울의 국회의사당까지 물에 잠길 수 있다. 여기저기서 2100년 조도님의 한반도 10년 뒤에 부산과 해운대 최악의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천공항이 물에 잠긴다 정도 상승할 것이다. 23년 이러한 30년에 강력한 태풍이 올 경우에 부산 해운대와 인천공항 IPCC에서 국회의사당 세계적인 저명한 그 환경단체 및 연구기관들이 비슷한 연구 최악의 경제에 있다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정지구적 기상이변이 한반도에도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 조선, 로봇, 바이오 등 여러 가지 그 첨단 과학 기술로 총동원해서 이를 좀 대비를 하고는 있긴 한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다른 나라를 보면 이 뉴욕의 경우에는 해수면 상승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 2조 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맨하탄에 이 방파제 뚝을 이렇게 쌓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방어를 위한 노력들도 각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어떨까요? 물론 이제 부산이나 울산에도 이 기후 변화를 위한 여러 계획들이 있습니다. 또 부산 같은 경우는 현대판 노화의 방주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인구 한 10만 인구 10,000명 정도 거주할 수 있는 해저 도시를 지금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울산도 한 국비 한 311억 정도를 들여서 바닷속 거주 공간을 지금 조성하는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은 계획 단계입니다. 이제 그 해상 도시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됐습니다. 세계도 준비하고 우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상 해저 도시는 기후 변화에 의한 대안 도시를 저는 좀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 해상 해저 도시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안 도시뿐만 아니라 관광 도시로 넘어설 수도 있고요. 좀 더 나가면 그 수도권의 포화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신도시 개념으로도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도시가 육지 편향적 의식에 서로 잡혀서 육지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바다를 활용한 새로운 해양 신도시, 저는 이제 이 도시가 미래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수도권과 가장 근접한 바다가 있는 곳, 바로 인천이 그 중심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뉴욕은 해수면 상승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방파제를 올리는 비용을 약 2조 원 가까이를 쓰고 있죠. 그런데 인천 내항은 이미 관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항을 설치하기 위해서 관문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리모델링만이라도 해수면 상승을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문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이 정원 수역 내에 파도나 조류의 영향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도 한 60만 평 정도 되고요. 수심도 한 10m에서 현재는 10에서 14m 정도 됩니다.
또 수질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인천 앞바다 그러면 더러운 물이고 갯벌이서 더러운 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내양 근처에 있는 앞바다들은 이급수 물고기에 살 수 있고 물속을 직접 볼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물입니다. 인천의 내양이나 그래서 저는 이 인천의 해양 신도시를 구성해야 된다. 저는 이것이 인천 내양이나 또 영종도 앞바다를 활용해서 인천의 해양 도시를 좀 만들자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 국내외 해양 관련된 대학이나 연구소, 또 ICT 기업이나 벤처 기업, 스마트 기업 등 문화 관광 기업들을 좀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국내외 게임 회사의 그 본사나 또 음악과 영화, 공연 사업을 유치를 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동북아 게임 그 콘텐츠 산업의 허브 육성을 좀 하면 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그 원도심 주민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원도시 주민들과 또 기존의 그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항운 노조와 다전자 가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 저렴한 주거들을 좀 제공을 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천 해양 신도시의 조감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양쪽에 관문들이 있어서 또 이 바다와 더불어서 주변에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해상과 해저 또 주변에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이 해양 신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해양 그 신도시 주변에 원도심을 개발하는 조감도입니다. 또 이런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마리나시티의 인방사 부지에는 이렇게 관광 활성화할 수 있는 그림들도 있습니다. 또 해저에는 이렇게 아쿠아룸을 설치해서 관광을 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해저 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다는 그림으로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이 필요한 이 해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법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인천은 해양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건들과 여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천을 활용한 해양 신도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해양 신도시 안에는 한 5분의 1 정도는 해저 도시로 형성되는데요. 이 해저 도시가 해수 면적의 한 20만 평 정도, 또 그 안에 38개의 스마트 빌딩이 들어서고 또 연간 한 3천만 정도의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약 18조 원 정도 이루고요. 또 일자리 창출도 한 8만 명 정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는 인천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이 국제공항에는 연간 환승객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환승객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6시간 정도 머무는데 머물러서 갈 데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그 해저 도시, 또 관광을 활용한 해저 도시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인천 그 공항의 항승객들을 관광객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 해양 신도시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존의 이 해양 신도시를 해안 도시에 대한 개념은 현재 그 인천의 내항, 그 대항장 거리, 차이나타운, 또 인방사 그 부지나 월미도와 영종도 사이에 있는 그 해역들을 통틀어서 해양 주변 지역을 이용한 건설되는 주거 또 상업 지역을 아우르는 도시를 일컬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양 신도시 사업이란 것이 어떤 것이냐? 신도시 건설 예정지 지역의 주거와 상업, 문화, 또 휴양, 또 관광, 체육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신도시 건설을 재정을 위해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관련 재정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법들을 보면 그 제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이나 해저에다가 주거나 상업시설 또 그 산업시설을 조성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그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 사항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별도의 소유권에 대한 개념도 현재 현행법에서는 그 규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 특별법을 통해서 좀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해양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예타 면제를 좀 들고 싶습니다. 해양 신도시, 그러니까 인천 해양 신도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예타 면제 사례가 있습니다. 가령 산자부에서 운영하는 경제자유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인천의 뭐 영종이나 송도나 청라 지역이 경제자유법에 따라 가지고 신도시가 형성되었는데요. 이것도 예타 면제로 진행된 사례이고요. 또 최근에 작년에 가덕도 공항 특별법이 통과가 됐죠. 이 가덕도 공항 특별법 안에 보면 가덕도 공항의 인근 주변 신도시 인프라를 구축을 하기 위한 재원도 예타 면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도시 구축을 위한 예타 면제 사례들이 분명히 있고, 저는 이것이 인천의 그 해양 신도시도 이런 사례를 쫓아서 전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부 장관이 해양 신도시 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 따라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1항에 불구하고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끔 좀 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 별도로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법의 기본 계획 수립 안에 뭐 인천 해양 신도시에 대한 현황 분석, 또 해양 신도시의 수요 전망, 해양 신도시 건설 예정지 및 그 장애물의 제한의 표면, 또 인천 해양 신도시의 규모와 배치, 건설 운영의 계획, 뭐 재원 조달, 환경 관리 계획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기본 계획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양 사업자들에 대한 규정도 좀 필요한데요. 저는 이런 해양 신도시 그 사업의 시행자들이 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또 항만공사법에 따라서 항만공사나 또 공기업들, 뭐 또 지방에 있는 공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또 자본금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그 자격 요건이 정한 민간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또 인천의 해양 신도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규정도 좀 필요한데요. 그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 신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 신도시 건설 예정지 경계로부터 한 2km 범위에서는 일정한 지역을 주변 개발 예정 지역으로 좀 지정할 수 있게 좀 법이 좀 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 전향에 따른 주변 개발 예정지 범위나 지정의 절차, 또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들은 이거는 좀 대통령령으로 강력하게 좀 정할 필요가 있게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해양 신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추진 관리청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경제자유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경제자유청이 별도로 있는 것처럼 저는 이것이 해양 신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해양수산부 산하에 인천해양 신도시 건립 추진청 가칭입니다만 어쨌든 인천해양 신도시 건립을 위한 건립 추진청이 좀 둘 수 있게끔 법 제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추진청의 원활한 업무와 수행을 위해서 필요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뭐 지방자치단체나 관계기관 등에다가 또 임원들이나 공무원들을 좀 파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된다. 그 외에도 추진청의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이거 역시 대통령령으로 좀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재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국가는 해양 신도시 사업을 위해서 재정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도 있고 또 융조할 수도 있게 법이 제정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민간 자본도 유치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부 자금만으로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이 돼야 되는데요.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양 신도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돼야 됩니다. 또 민간 자본 유치 사업에 대한 지원도 좀 있어야 되고요. 또 국가와 지방자치대는 그 해양 신도시 건설 그 예정 지역에 민간 자본 유치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 개발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공공시설에 대한 정비 허가나 또 사업이 필요한 토지 시설이나 매입의 업무를 또 대행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줘야 되고요. 또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도 좀 개발할 수 있는 사업권이 좀 부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해양 신도시 지역의 건축과 조형물을 또 조성할 수 있는 사업권이 좀 필요하고요. 그 밖에도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민간을 좀 지원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해저 예, 알겠습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예. 그 해저 신도시 이 사업이 중요한 부분인데 해저나 이것이 그 해상에 떠 있는 부유물이라서 사실은 이거를 건축물로 등록하기도 애매하고 부분에 따라 가지고 지상에 있는 건 건축물에 등록할 수 있지만은 또 지상에 있고 그 해수면에 있는 것은 건축물에 등록하기도 어려운 거 현재의 법입니다. 그래서 해양 신도시의 그 해상과 해저에 건설되는 점은 및 사용이 가능한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등기가 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되고요. 또 해양 신도시 해상과 해저에 설치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에 따라서 인천해양신도시관리원부에 등록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러한 법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는 인천광역시와 법률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인천 지역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과 그 입법에 필요한 이 입법의 필요성을 좀 설득해서 실제로 이것이 입법화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천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와 공감대를 좀 같이 형성해서 의원으로 발의해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저 역시 이런 노력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환 위원장님. 네, 인천에서 미래 해양 신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해저도시 진행되고 있는 거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번 저희 세션은 정책과 안전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 발표는
한양대학교 신성원 교수님께서 지진 해일에 의한 해저 도시 피해 및 대응 방안 연구에 대한 소정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신성원입니다. 마이크 들리나요? 예. 제가 좀 너무 무거운 말씀 드린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해저 도시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해양공학, 뭐 연안공학에서 우리가 그 모든 기술을 총망라해서 할 수 있는 바람직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재난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하되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안전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자라는 말씀으로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진에 의한 해저도시 피해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연구를 좀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저도시에 대한 사례를 찾아봐도 너무 없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의 그 오션 스파이럴 이렇게 해서 좀 심해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 인천이라든가 이제 울산 같은 경우 보니까 수심 한 30m 정도의 해저에다 이제 고정시켜서 이제 하려고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두바이나 이제 피지 같은 경우는 리조트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제 한태키 박사님의 해양기술연구원의 그 한태키 박사님의 그 보고서를 좀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었을 때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구조물이 생겼을 때 발생 가능한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고민해 보고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지진해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지진해일에 대해서도 그 위험성과 시나리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결국은 이제 해저도시가 수중 구조물하고 이제 유사하다고 봤을 때 그때의 안정성과 우리가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대응 방안과 고려 사항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신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카카오 데이터 센터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그때 이제 대표 두 분이 이제 사과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어떤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가 없었다, 대비 훈련이 없었다 이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이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대응책이 있었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았을까. 이제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카카오하고 감정은 없습니다. 저희 학교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이제 들어올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이런 어떤 동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진의 일은 보통은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발생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저 지진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안 되네. 지진에 대한 해저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해저에 산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저 또는 연안에서 또는 빙하가 내려오거나 할 때, 그때 갑자기 쓸려 내려올 때 발생하는 쓰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오레곤 주립대학교에서 해저 산사태의 그 해양 연안의 산사태에 의한 쓰나미 발생에 대한 것들을 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생한 게 그 통가의 화산 폭발에 의한 쓰나미가 있습니다. 이 화산 폭발에 의한 거는 화산 폭발도 있고, 그리고 약간 기상해일이라고 해서 기상의 어떤 효과에 의해서 증폭되는 그런 효과까지 같이 있다고 이제 논문에 이제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진에 의해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또 혹은 유성에 의해서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에 이제 유성이 떨어졌을 때, 바다에 떨어졌을 때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도가 바다에는 있는데 풍파가 있고 지진의 일이 있습니다. 크게 차이점이 이제 우리가 태풍하고 쓰나미를 본다고 하면 굉장히 큰 파도인데, 태풍은 이제 바람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해수면에서 가장 파도가 크고 그 움직임이 크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움직임이 약해집니다. 근데 지진의 일은 해수면부터 해저면까지 똑같은 움직임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벌써 끝나나요? 예,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본의 그
파리라고 합니다. 그 항만 공항 연구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굉장히 큰 수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동영상 이게 PDF 파일인가요? 아, 이게 동영상인데 다 이거. 예, PPT로 좀 틀어주시겠어요? 예. 네. 아, 그래서 아까 안 됐군요. 여기 그 이렇게 보면 위에 이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쓰나미가 발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륙 지각이 갑자기 이제 밀리다가 올라가서 이렇게 쓰나미가 발생하고 전 방향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과 쓰나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왼쪽 거는 이제 보통의 그 풍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똑같은 파고가 있고요. 주기는 다릅니다. 근데 파도가 똑같은 파도일 때, 지진의 일과 풍파일 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왼쪽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태풍입니다. 일본은 이런 실험할 때도 이런 걸 깔끔하게 되게 잘 만듭니다. 그래서 하는데 여기에 이제 방벽 호환을 세웠고요. 이런 파도가 왔을 때는 별로 이제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파고인데 쓰나미가 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흐름처럼 굉장히 긴 주기로 와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범람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파고라고 할지라도 풍파하고 쓰나미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은 사실 이제 일본에 갔을 때 공동 연구 때문에 갔을 때 이제 얻었던 발표 자료에서 가져온 거라 출처는 다 이제 파리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동일본 대지진 때 나와 있던 그 관측 자료입니다. 쓰나미에 이렇게 왔는데 주기가 보통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한 2시간 정도의 주기거든요. 파의 주기가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요 앞에 한 5분 정도 되는 이 초록색 부분이 있습니다. 요 앞에 이렇게 전체 이 큰 주기의 그 쓰나미가 있는데 요 앞에 오고 있는 요 어떤 언듈레이션 요 부분을 또 확대를 해 보면 요 초록색이 있고 요 안에 이제 수십 초의 주기의 파도가 큰 파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오고 이 긴 주기에 거의 한 5분 되는 이 주기의 파도도 같이 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 요 앞에 부분이 이렇게 왔을 때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충격 쇠파가 이제 발생합니다. 이제 오는 여기 한 200m가 넘는 수조입니다. 일본에 있는 거고요. 깊이가 한 10m 되고요. 그래서 벽을 이렇게 직격으로 이제 때려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부분 이렇게 이제 긴 주기의 어떤 흐름의 형태로 오는 경우 어떻게 되냐면 방파제가 쓰나미용 방파제가 넘어가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계속 흐름이 와서 뒤에 부분에 이러한 어떤 그 흐름이 발생을 해서 이 뒤에 부분에 이제 기초 부분들을 다 이제 없애 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계속 밀려오는 그 상황에서 지지 기반이 약해지면서 이 구조물이 그대로 넘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이제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진의 일은 이제 요렇다. 그래서 해저에 있으면 태풍이나 이런 거에는 좀 피해가 덜할 수 있는데 지진의 일은 좀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상청에서 지진의 일에 대해서 이제 예경 보호를 합니다. 보통 일본의 동해안이라든가 뭐 여러 다른 나라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에 거의 피해가 없는데 일본 서해안에서 쓰나미가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1983년하고 93년에 있었는데 그때에 쓰나미의 발생 가능한 모든 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지진 공백역이라고 하는 일본 서해안과 이제 오키나와 남쪽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에 발생했을 때 어떠한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의 그 해일고로 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있고 그 한수원에서는 가능 최대 지진의 일이라고 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서해안에 한 규모 8 이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가 저와 이제 같이 했던 연구진들이 이제 연구를 좀 했었는데요. 왼쪽 거는 이제 홋카이도 지진의 93년에 일어났던 지진의 일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떤 그 해일고를 갖는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지진의 일이 그냥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침수 범람까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유속이 있기 때문에 해일고와 유속을 가지고 위험도 같은 위험 지수를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연구들을 이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논문은 올해 나온 논문인데요. 올해 이제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나온 논문이었던 걸 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뷰 논문인데 지진에 의해서 그 수중 구조물이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이 피해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본 대진 때처럼 뒤로 넘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세굴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부분 그리고 뒤에 부분부터 이제 이 커버되어 있는 이런 보호공들이 이제 무너지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구조물 자체가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제 리뷰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 그 생에 이제 지진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일어난다는 걸 가정했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를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나리오는 이게 안 넘어가네요. 이게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죠. 넘어가나요? 네, 예. 이런 어떤 그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수원도 이제 같이 그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자력 그 설계를 할 때 원전 설계를 할 때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설계 기준에 대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태기 박사님 그 보고서에서도 보면은 해저 도시에 대해서 건설 기술의 안전성에 관련된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기술의 이제 지진 및 지진 해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대응 기술 이 부분을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은 이제 여러 가지 지형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어떤 파랑의 그 유속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수중 구조물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연구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오레곤 주립대학교에서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수치 모델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수중 방파제가 있거든요. 수중 방파제가 결국은 쓰나미와 함께했을 때 이게 이제 해저 도시와 이제 비슷한 구조물로 봤을 때 이제 요거는 이제 수치 모델링입니다. 수중 방파제를 지나갔을 때 어느 정도는 요런 뒤에 생기는 이제 흐름의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안 도시의 피해를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요거를 똑같이 실험을 해봤고요. 거의 비슷하게 수치 모델링이 이제 모사를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수위가 높아졌을 때가 문제거든요. 이 밑에 파고가 증폭이 됩니다. 이 방파제에 의해서 파고가 증폭이 돼서 오히려 뒤에 배후의 도시에 더 피해를 가중시키는 없었던 것보다 가중시키는 그런 일들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우리가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이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막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경보를 하고 대피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육상에 있는 도시에서는 이것도 이제 오레곤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아무 것이 없을 때, 요건 영상이 안 되네요. 아무 것이 없을 때 이런 대피소가 있을 때 대피하는 경로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차피 이제 무슨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피를 해야 되니까 그 대피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그 이제 12월에 있는 학회에 가서 이제 발표할 내용인데요. 이제 침수 범람에 대해서 이제 앞에 있는 구조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수중 림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식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침수나 범람을 저감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쓰나미가 왔을 때 없던 부분과 있던 부분의 어떤 수위나 유속의 차이가 크게 이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 도시가 있을 때도 그 앞에다 어떤 것들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의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고 우리가 그 구조물이 받는 그 힘 이런 부분들을 좀 상당수 안전하게 그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피해로 저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저도시 안정성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극한의 시나리오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동해안 같은 경우는 지진에 대해 피해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설계 시에 이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지금 다른 어떤 기간 시설에 대한 그 지진의 시나리오를 같이 고려해서 봐야 되고 다만 이제 육상이니까 원전은 육상이지만 그것을 이제 수중 구조물에 대한 연구는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안정성을 하고 그다음에 조기 경보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대피 방안과 같이 해서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구조물 그 어떤 구조물에 대해서도
구조적, 비구조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해저 도시가 만약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어느 부분들이 유실이 됐다라고 하면 얘가 같이 떠내려와서 육지로 오게 되거든요. 그럼 육지로 오게 되면 얘가 또 이 표류물이 육지에 또 피해를 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거든요. 컨테이너 박스가 쓰나미에 그냥 가서 그다음에 이제 2차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고 토양의 지반이 약화되는 부분, 액상화 부분들도 같이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해저도시 건설에 찬성하고 적극 하나 우리가 좀 더 우리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전 문제가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연구자로서 기술적 대비를 위한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남중호 박사님께서 해저도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해양공간 관리제도 고찰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발표를 맡은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입니다. 이걸 꼭 굳이 이게 혹시 여기 비말이 튈까 봐서 고맙습니다. 탄소 중립하는 것처럼 모발 중립도 해야 돼서 위해가 날아가니까 일종의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보건력도 회복하게 되니까 레질리언스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저도시 참 좋죠. 이게 미래 이상형이고 다 좋은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발표자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뜯어보고 해체하고 우리가 서양의 시각에 보면 이게 환원론적 관점에서 분야다 보면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실행 가능한 것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것도 있고 하는데 저는 조금 현실적인 문제로 좀 접근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이 발표를 맡았을 때 공간 계획만 보면은 수평적인 것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해저니까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버티컬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든 점상 문제든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법적 이슈가 있을 것이다. 안전 문제가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뜯어보면서 도대체 해저도시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뜯어봤거든요. 뜯어보니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더라고요. 이 역사는. 그리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때 붐이 일었다가 사라졌어요. 또 이게. 그래서 이게 사라진 이유는 분명히 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면 그게 더 이상 가동이 안 되거든요. 성 박사님 15분이죠? 15분입니다. 예. 네, 제가 종을 고맙습니다. 3분 안에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자료는 꽤 많아요. 근데 벌써 제가 2분을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눌 얘기는 어떤 거냐면 해저 도시라고 하는 게 과연 타당한 정의인가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항상 저희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과연 이 데피니션이 정확한 거냐. 그러다 보니까 뭐 법률을 기술, 안전, 재난에 대해서 과연 타당한 거고 적절하게 연결되느냐를 따져보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도 한번 봤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도전적인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해저도시 보면서 올더스 헉슬리라고 되게 유명한 소설가거든요. 30년대에 그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을 썼었고 멋진 신세계에 나왔던 기술들이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 다 이게 차용이 되고 있고 활용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 책을 보고 전율을 느꼈거든요. 30년대 상상력으로 현대를 이렇게 규정할 정도의 그 헉슬리 갖고 있는 그 상상력. 근데 해저도시 사실은 불가능한 건 아닌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비전도 있고 도전할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 특히나 그 얼마 전에 발표한 그 과기부에서 12대 전략 기술에 우주하고 해양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잘 보시면 아까 제가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주와 해양인데 아래에 있던 세부적인 하위 분류 기술은 대부분 다 우주로 돼 있어요. 해양은 그냥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전에 그 거대 과학에서 우주 해양이 함께 묶여 있었기 때문에 니치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사실은 우주 해양이 나중에 묶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 미국의
했던 연구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 공간 계획 제도 현황, 그다음에 해저 도시 또는 시설, 도시냐 시설이냐 중요하거든요. SES 현황. 세 번째로는 앞으로 해저 도시든 시설이든 이것을 건설하고 운영할 때 어떤 문을 법적으로 고쳐야 되는 건지, 본적으로 해결할 난제는 무엇인지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공간 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그런 거죠. 계획은 질서를 잡고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연결하는 게 바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계획에는 엔드와 민스가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복잡하지 않고 혼잡하지 않으면 엔드와 민스라는 게 필요 없거든요. 그냥 자유롭게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의 리베리움 있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저렇게 복잡해지고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질서를 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그래서 해양 공간계획이 출현하게 된 배경이 되는 거고요. 역사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는 결국은 땅에 살다가 바닷가로 모이고 더 안 되니까 섬으로 가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먼 바닷가에 나가는 일반적인 우리나라 전 세계 인류의 스페이셜 어떤 매니지먼트 히스토리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그래서 해양 공간계획에 신경을 쓰고 있다. 몰리니까 우리나라 도시계획이 만들어진 게 60년대거든요.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토지를 이용하려는 수요자는 많고 자원은 가용 자원은 한정돼 있고 당연히 그런 배분의 필요성이 있죠. 배분을 어떻게 한다? 계획적으로 한다. 뭐에 근거해서? 목표에 근거해서. 해양도 이제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공간계획을 도입하게 됐던 거였고요. 뭐 이거 차이는 이런 내용들은 법률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공간계획 수립 과정은 해양 공간을 분석합니다. 총 약 최소 56개의 데이터 레이를 중첩 분석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공간의 특성을 해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9개의 용도로 구분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해양 공간 계획이 용도제만 가지고 쓰는 거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 해양 공간 계획이나 계획론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원래는 그 해양수산 발전 기본계획에 쌓이는 정책 방향부터 시작해서 해양 보호구역 지정,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 공유심 점사형 이런 모든 것들이 해양 공간 계획 체제를 구성하는 틀인 거고요. 해양 공간 계획법에 따른 공간 계획은 그 중에서 하나의 질서를 세우기 하나의 법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이게 가장 정확한 이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 이제 해양 공간 계획이고요. 현재 그럼 도시 또는 시설 이것의 현황은 어떤 거냐 보겠습니다. 찾아본 이게 첫 번째더라고요. 이게 그 유명한 61m에서 24시간, 그 다음에는 49시간. 이게 64년인데 저는 그냥 버틴 거죠. 전 뭐 삶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거의 그냥 버틴 거다. 쿠스코가 잠수를 몇 미터까지 내려갔냐, 이 버틴 거거든요. 이게 극한에 도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셀프 2 스타피쉬라는 게 셀프 1, 2, 3까지 있습니다. 3까지 됐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쿠스코 팀이 주도해서 만들었고요. 현재 왼쪽에 있는 콘쉘프 스타피쉬 프로젝트는 지금 울산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해저 도시, 민망하죠 도시라고 하기에는, 해저 구조물 또는 해저 시설 정도와 매우 유사한 쉐이프는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모티브를 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게 이제 2, 3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연방정부 차원 주도해서 운영했던 게 이게 텍타이트 1, 2, 3, 3까지 있는데 3는 아는 이유가 3는 민간이 넘어가서 그것은 그냥 밖에서 관광 교육용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중에서 운영했던 것은 텍타이트 1, 2로 되어 있고요. 텍타이트 1, 2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주해양을 거대화 연결시켰는데 왜 앞으로 연결될 것이냐라고 했던 걸 화두를 던졌지 않습니까? 애초에 텍타이트는 스카이랩 우주정거장을 만들기 위해 사전에 그러면은 우주에서 유사한 환경에서 살아갈 조건이 어디냐? 물속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물속에다가 만들어서 실험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텍타이트 1, 2가 되었던 거예요. 스카이랩의 일부가 관련돼 있고요. 여기 그 유명한 그 해양학자가 들어가죠. 실비 얼이라고 되게 유명한 해양학자고 한번 저희도 추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때 직접 잠수에 들어가서 그 안에 생활했던 거였고요. 자, 뒤에 나왔던 C11은 해군이 주도했었고요. 저것은 포화 잠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해군 작전에 해당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애들랩, 그다음에 바우 1, 2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독일도 만들고요. 그다음 하이드로랩, 노아도 만들고 이때 처음으로 그 연료전지
그러니까 퓨얼셀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퓨얼셀을 사용했다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을 최소화시키거나 또는 독립하겠다는 그런 기술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충 하다가 해체가 돼요. 그다음에 라철러파라고 하는 것도 저것도 일종의 해저 시설 구조물인데 저기 생활했었고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영국 교육용으로. 지금도 결혼식도 하고 행사도 하고 있고요. 하룻밤 숙박에 약 $670 정도 하고 있죠. 이게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것을 도시 또는 시설이라 부르기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개념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보행사 지원 목적으로서 저런 형태 저것도 일종의 구조물 시설물인 거고요. 갑자기 2000년대 10년대 그때부터 방송에서 많이 회자되기 시작하고 이게 아마 피지하고 연결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최근은 저렇게 프랑스 건축가가 설계한 저런 해저 도시 또는 해상 도시, 해상 구조물, 시설 어쨌거나 저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2030년에 5,000명 거주를 목표로 지금 저렇게 설계가 되고 있는데 뭐 저런 것들이 일단 언더워터 빌리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포세이돈 언더워터 리조트가 피지의 섬에 있는 거고요. 여기 7가지는 사실은 해저 도시가 새로운 게 아니다. 뭐 이런 거고요. 재난 도시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현재로는 뭐 100명 이상의 수용 가능한 자립형 도시 설계도 하고 있다는 거죠. 저기 맨 왼쪽 하단에 있는 거고요. 저게 바로 진정한 재난에 대비하는 거죠. 기후 변화 그 해수면 상승 같은 경우 사실은 높이를 올리면 되는 거고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상관없는 건데 진정한 재난은 육상 쪽에서 더 큰 어떤 자연적 흐름과 달리 인적 재난에서 크게 발생할 경우에 자립적으로 생존 가능한 저런 도시가 실제로 재난에 대응한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런 형태의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나라의 그 제도. 두 번째로는 해저 도시라고 하기도 민망한 시설 또는 생존을 위한 구조물 정도가 되는 거고요. 지금 세 번째 파트가 그러면 실제로 현재 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사실 이게 닥칠 위기는 클라이밋 체인지가 기후 변화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크리스티안 싱킹이라고 해서 작년 초에 나왔던 그림이거든요. 대단한 해안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후 변화만 얘기했으니 코로나 다음에 그 사이에 이코노믹 리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저것은 이제 코비드 때문에 활력이 떨어진 경제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바로 바이오다이버시티 컬랩스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하도가 되는 거고 좀 인류의 생존을 직접 부양하는 머티리얼을 제공하냐 안 제공하지 못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다이버시티를 집어넣었었는데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 훨씬 더 큰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고찰은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해저 도시란 도대체 뭐냐? 도시냐, 시설이냐, 인공 건축물이냐? 그 도시의 기본적인 제가 또 하기가 또 도시계획학이거든요. 환경 정책, 환경 계획하기도 하고요. 도시의 정의가 뭐냐? 딱 써 있잖아요. 사회정치 경제활동의 중심, 집단 거주, 집중. 이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해저 도시는 집중할 수 있겠냐? 사실은 규모를 그렇게 확장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수만 명이 거주할 수 있겠냐?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가옥이 있고 교통과 집중돼 있다. 자, 아닙니다. 삭제했습니다. 자, 세 번째, 해저 도시로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기후 변화와 재난에 대비하려면 현재 갖고 있는 해저 도시 시설 구조물들은 다 육상에서 에너지와 식량과 원료를 공급받습니다. 그건 진정한 해저 도시가 아닌 거죠. 재난에 대비한. 세 번째 아래에 있는 게 자립형 해저 도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해양경 에너지학회 이호승 박사님이 발표하실 에너지 문제는 바로 자립형 에너지라는 거죠. 그게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저희 첫 번째 파트 고찰할 내용이다. 그래서 신법을 제정할 거냐, 기존 법령을 개정할 거냐 이것을 따져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울산 해저 R&D와 해양 공간 관리 계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쉘3 스타피시 프로젝트와 매우 비슷하죠. 그래서 도시를 실증하려면 실제로는 거기다 구조물 넣잖아요. 그럼 공간계를 변경해야 될 거냐 말 거냐. 규모가 작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게 새로운 실험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공간 적합성 협의를 거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답은 지금 제가 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답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건 주장일 뿐인 거지 법적 검토를 또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또 나중에 저희가 추가도 연구해서 조금 더 법률적 어떤 탄탄함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거고요. 세 번째 고찰할 내용인데 수백 명 규모의 해저도시 해양 공간 이건 좀 달라지겠죠.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위에 있는 공간 특성 평가나 적합성 협의가 필요하고요. 아마도 용도 변경도 필요하지 않겠냐. 특히나 두 번째 있는 표시되어 있는
깊은 수심에 만들 경우, 이때 수심이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쓰나미나 기후변화와 전혀 무관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 외부에서 장주기파가 온다 하더라도 저는 또 석사학위는 또 해양학이 있어가지고 장주기파 오더라도 물속 내려갈수록 이게 그 원이 타원이 작아지거든요. 영향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깊이 내려갈 경우에. 자,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간 계획은 용도는 그 호라이즌으로 돼 있는데 버티컬하게 용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까지도 앞으로 법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파트, 해저도시 건설할 경우 영구하게 점유할 경우 그것은 영구 점유이기 때문에 단순 점세형으로는 허가가 안 될 것 같고 토지에 대해서 사용권 말고도 별도로 소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겠냐까지도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거고요. 네 번째 점사용입니다. 실증 사업은 점사용이 필요합니다. 저희 8조에 들어가 있고요. 좀 규모가 큰 건 어떻게 할 거냐? 저것은 공유수법의 건축물의 범위에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해저도시 그것을 건축물로 볼 거냐, 아니면 실험으로 볼 거냐. 두 번째, 해저도시 관광수법을 할 경우 허가는 누가 내줄 거냐? 해양수산부 아니면 문광부. 자, 이로부터 이제 법률이나 아니면은 위계, 그다음에 관할 부처가 약간 혼동이 될 수 있는 거죠. 검토 사항은 적절한가? 현재로서는 없죠. 해당 사항이. 태풍,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방지 대책이거든요.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사실은 태풍하고 무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육상과 시설이 연계되어 있고 에너지 공급실이 있는 경우 이 육상 연계 시설에 대한 타격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하겠지만은 나중에 자립형 도시로 실험을 갈 경우는 매우 달라지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마지막 환경 영향인데요. 실증 사업은 환경영서 대상인가? 그렇지 않다고 판단 드리고 이것은 해역 이용 협의 대상이다. 84조에 들어있는 간이 정도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로 환경관리법에 의한 이용 영향 평가 또는 영향조사 대상이냐? 사실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영향조사 같은 경우는 이 도시와 시설물 규모가 면허 처분인지 아닌지 달라지는 거. 면허 처분 여부는 뒤에 있는 이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도 달라질 것이다라는 거고요. 영향조사 대상 및 적절성, 과연 그 영향 평가 항목이 적절한 거냐 아닌 거냐 보시면 알겠지만은 더 보완이 돼야 되겠죠. 딱 봐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기후변화 영향 평가가 새로 기후변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거기는 물속에 있는 것까지는 고려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 이상이 저희가 해양환경에너지학회를 대표해서 법적 고찰에 관해서 현재까지 검토했던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전 세션의 주제 발표 네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연구소 이광남 소장님께서 해저도시와 수산업과의 공존방안 연구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이광남입니다. 제가 이면택 학회장님한테 연락을 받고 또 저희 학회 학회장님이신 검은상 또 학회장님께서 적극 지원을 해주라. 제가 해양정책학회 총무이사인데 그래서 저희 학회도 주제 발표자 한 분을 모셔야 된다고 해서 메일링을 했는데 다들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그 학회 대표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주제가 해저 도시와 수산업 공존 방안인데 처음 지금 남정호 박사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 용어의 정의가 해저 도시, 수중 도시, 수중 호텔 아니 이게 사실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도시라는 게 진짜 어떤 상당히 좀 복잡한데 수중에 도시를 만든다. 그런데 아까 또 첫 번째 주제 발표자님 보시면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그러니까 컨셉을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인천공항에 있는 관광객을 오려면은 이게 해저 도시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은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대한 좀 고민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용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해저 도시라는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공상이다. 공상. 만화 우리 어릴 때 본 만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제가 수산업 공존 방안인데 뭘 공존하지? 해저 도시하고 상당히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발표 준비한 거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오늘 좀 들어보고 제가 오늘 좀 일찍 왔는데 이면택 그 학회장님하고 한 8시쯤 차 한잔 했는데 나름대로 구상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 이외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을 수산업하고 공존하면은 좀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작 단계에서 제 나름대로 한 30년 동안의 경험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기 뭐 이거는 수산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산업의 가치는 뭐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갯벌이라든지 지역 맞는데 이걸 수산업하고 해저 도시, 수중 도시, 수중 호텔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 예, 다음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수산업은 한 50년 동안 1970년부터 2021년 최근까지 데이터 업데이트 했는데요. 어업인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어가 인구, 가구당 인구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 쪽에서는 50년 전 주장이나 30년 전 주장이나 지금 주장이나 실은 수산업에 돌파구가 없어요. 똑같은 얘기만 뭐 수산업 어렵다 하는데 이거 수중도시, 해저도시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공간을 수산업하고 연계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왜냐 이러면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고 또 소득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나라일수록 수산물에 대한 소비. 그다음에 결국은 수중 도시가 됐든 뭐 수중 호텔이 됐든 결국은 오션 뷰다. 이 뷰가 뭔가 이 가치를 극대화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양식업이 아시다시피 세계 양식 기술이 상당히 좋은데 이런 양식 기술을 해저 도시든 수장 도시든 같이 어차피 이 공간이 에리어가 결정이 되면은 이 공간에 놀 수 있고 서식할 수 있는 거는 물고기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많은 우리나라의 양식 기술을 이거하고 접목시키면은 상당히 좋지 않느냐.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주제 발표 의뢰 받고 몇몇 지인들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하니까 어떤 전문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육지의 땅도 맞는데 어떤 분은 아니 달나라를 왜 가느냐. 상당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맡은 주제는 수산업과의 공존 방안을 제가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수산업이 아시다시피 어업인 인구도 많이 줄고 있다. 다음. 자, 어선도 보시면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1965년, 90년 최근에 봐도 어선 척수도 많이 줄고 있고 이걸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다음에 업종별로도 계속 거기 저희가 65년도부터 시계열 자료를 보면은 일반 해면업이 상당히 어선업을 얘기합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죠. 다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어촌계인데요. 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개발하고 이러면 아시죠? 어촌계나 이런 데가 서해안의 어촌계가 한 290개, 동해안의 개수입니다. 남해안이 맞는데 한 550개 정도 되죠. 이런 어촌계나 이런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어 이게 개발한다면은 상당히 지역 입장에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라는 게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고와 관련해서 피해 보상 이거 이전에 뭔가 좀 본인들도 또 이게 바다를 공간하는 어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관심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 하는 게 판단이고 참고로 제가 외국 사례나 우리 남 박사님 좋은 발표하셨는데 특히 우리가 수산업이나 이런 해저 공간 이런 거 하면 외국 사례 많이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수산업 구조하고 외국 수산업 구조는 그 급이 틀립니다. 우리는 연안의 공간이 너무나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상당히 인텐시브해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호주나 가면요 없어요. 어민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연안에 개발하면 어민들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그러니까 외국하고 자꾸 비교하는 것은 안 맞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세요? 핵감을 보세요. 대표적인 사례 적조 있죠. 왜 우리나라는 적조가 나면은 방송 3사가 난립니까?
제가 알기로는 로마 시대부터 적조가 이렇게 나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난리예요. 왜냐? 연안의 양식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 아가미로 호흡을 하는 이게 산소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안 개발을 하려면은 적어도 수산업 어촌 그다음에 어촌 사회하고 어떤 형태로 간에 긴밀하게 우리가 함께 코어를 하지 않으면은 또 사회 문제가 되고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든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아마 공존 방안이니까 어떤 방법으로 공존하는 게 좋은 거에 대해서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다음에 뭐 해역별로 자율관리업도 있습니다. 전국에 한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수산 관련 법도 물론 이제 남 박사님께서는 공간에 대해서 아마 전문가로 저도 평소에 존경하고 있지만 수산 관련 법도 46개나 있어요. 그러면 이 수산 관련 법 중에서 어업자원이 법이 있는데 여기도 공간이에요. 다 바다 공간과 관련된 법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물론 항만 내 쪽에 있지만은 결국은 공사 중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받지 못한 특히 연안과 개발된 거는 관련 어떻게 됐든 간에 어민들이 그 이용하고 있는 거는 팩트다. 현실이다. 다음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은 뭐 수산업법이 1953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어민들은 왜 이래 주장하냐 하는데 개발 계획 수립하기 전부터 어민들은 법적 근거가 1953년부터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뒤로 지금 다른 법들이 계속 들어와서 이게 계속 충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민들의 이런 그 주장, 법적인 이런 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고요. 현재 보면은 연근에 양식업이 있는데 그다음에 원양업도 있고 그다음에 내수면 유어 안전 유어도 관련해서 우리나라 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일본 푸케도 대학에 초청받아서 가서 우리나라 해양수산 법제에 대해서 일본하고 비교 연구한 거 보니까 와, 우리나라는 바다 해양 공간에 수산 우리가 훨씬 많아요. 법이 너무나 많아요. 일본보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음에 기반 구축인데요. 예, 다음 그 해저 도시를 보니까 아까도 용어에 그러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거 해상 도시, 수중 도시, 해저 도시 용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뭐 해저 도시에 대해서 장점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런 걸 생각해요. 여기다 바다 목장어를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와 대박. 자, 그러면은 지금 모든 분들이 주제 발표 내용을 보면은 주로 구조물, 이 구조물에 관한 그다음에 해당게 있지만 그 나머지 공간, 예를 들어 구조물이 있는 거는 5%밖에 예를 들어 안 되죠. 예를 들어 한 100헥타르가 있다. 그러면은 10헥타르 정도면 나머지 99헥타르 뭐 할 거냐 이 공간을. 그래서 저희는 수산업하고 뭔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를 좀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 공간 보니까요. 뭐 육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개념이 육지하고 연결이 됐건지 독립적이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좋은 분 말씀하셨는데 경제성이 없으면은 우리 남 박사 아무도 안 해요. 자, 돈이 수중 도시든 수중 호텔이든 돈이 되려면은 뭔가 볼거리 맞죠?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거리가 있고 놀거리가 있어야 돼요. 세 개 거리가 없으면은 사업 안 됩니다. 누가 투자합니까? 자, 그러려면은 적어도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는 우리가 수산 쪽에서 이게 좀 컨바인딩 하면은 뭔가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수산물도 FAO 통계 자료 우리가 가장 많이 섭취하고 아시죠? 진짜 우리나라 수산물 진짜 많이 특히 해거리 이런 거를 우리가 함께 간다면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다음입니다. 그래서 뭐 목적에 따라서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 해저 도시는 목적의 안전성 다음입니다. 자, 국내도 보니까 울산, 뭐 인천, 뭐 부산도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 보니까 저는 이제 관심이니까 수심하고 규모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물 빼고 나머지 공간을 수산업하고 어떻게 우리가 코어를 할 거냐, 공존을 할 거냐, 나머지 공간을. 그래서 인천은 아까 보니까 우리 학 회장님 하니까 내양 쪽에 있고 다른 데도 아마 바깥쪽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뭐 인천이 제가 아까 보니까 이 내만 이쪽에 있더라고요. 다음입니다. 그다음에 인천은 그렇고요. 다음입니다. 예, 다음. 그다음에 울산을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구조물 나왔으니까 뭐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해외도 아까 말씀을 많이 했으니까 오버랩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입니다. 넘겨주세요. 다음. 자, 결론인데 저는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 그러니까 수산업은 이런 게 있어요.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이러면 인공어초. 자, 인공어초를 그다음에 인공어초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취업 방류 사업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바다 목장화 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해조류 조성 사업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 나머지 공간에 우리가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좀 접목을 하면 어떻겠느냐. 아니 그 뭔가 뷰가 있어야 되잖아요. 볼거리가.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나라 양식 기술이나 치어 생산하는 기술이나 이런 걸 본다면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또 바다 목장화 사업도 동해, 서해, 남해도 한 경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해저, 수중, 바다, 특히 물고기, 그다음에 해조류. 우리가 수산업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류가 있죠. 어류. 그다음에 각각류. 그다음에 뭐죠? 해조류, 폐류, 연체류가 있는데 이 5개 어종을 어떻게 됐든 간에 이 해조 도시하고 좀 컴바인딩을 시키면은 충분히 좀 사업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사업하기 전에 충분히 수산 부분하고 특히 한국형 그 해저 도시, 수중 도시로 가야 된다. 외국하고는 전혀 안 맞다.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형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외국에 제가 해상풍력 이거 보니까 자꾸 해외 사례 얘기하니까 어민들의 음성만 높아지더라고요. 우리하고 안 맞다 이거예요. 갈등 요인 조정도 그 인텐시브하게 이용하는 데 하고 그 아무도 이용하는 바다 민원인도 없는 거 하고 갈등 조정도. 그래서 저는 사업하기 전에 충분히 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사업 중에 아마 부유사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후에 또 지역 어민들하고 어떻게 좀 함께 할 거냐. 이런 게 하면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중 도시든 뭐 해저 도시든 간에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손에 잡히는 어떤 컨셉이나 컨텐츠가 나오지 않는 한은 다 이렇게 논란만 일으킨다. 용어의 정의부터 어떻게 할 건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가 나오지도 않는데 이게 뭐 법부터 만든다는 거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좀 손에 잡히는 이거 어떻게 가져갈 건지 용어의 정의부터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너지 넘치는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상 풍력 관련돼서는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상당히 잘 비교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정보다 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여 분 하려고 하고요. 11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는데 주제 발표하신 분들하고 토론자들 다 나오셔가지고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